일본 엔화가 굉장히 치솟고 있죠. 그래서 135엔까지 올라갔다. 자, 그러면 엔화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거죠. 1달러당 올해 초만 해도 115엔이었는데 벌써 6월 되니까 1달러에 135엔까지 올라갔다.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거죠. 한 20% 가까이. 그래서 보면은 언제 이후 최대다? 1998년 10월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최고치다. 그 전에 동아시아 위기 때였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개작살 나진 않았죠. 왜냐면 일본은 91년에 이미 작살나서 거품 한번 쫙 빠졌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91년에 똑같이 무너졌어요.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도 항상 인근 나라들이 경제 위기가 있을 때 우리나라도 같이 무너졌죠. 그래서 일본 버블 붕괴할 때 우리나라도 무너졌다. 공교롭게도 그때 1기 신도시 입주가 겹치면서 1기 신도시 때문에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여론을 만드는데요. 공급을 많이 해야 집값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세계 정세가 붕괴되고 있는 것도 겹쳤기 때문이죠. 1기 신도시가 아예 영향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이후에 동아시아 위기 왔을 때 일본이 외환위기를 겪었다. 이런 상황은 아니죠. 그 당시 이후 최고치로 올라갔다는 것은 지금 24년 만에 엔화 가치가 굉장히 떨어졌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상황이 안 좋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대규모 금융 완화를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이죠. 이 말이 이상한 말을 썼어요. 대규모 금융 완화 동결. 유지가 맞는 말이죠. 그래서 대규모 금융 완화. 지금 보면 단기금리 마이너스 0.1%, 장기금리 0%. 즉 이런 나라들이야말로 진짜 현금은 쓰레기죠. 우리나라 가지고 현금을 쓰레기라고 하면 안 된다. 왜 현금이 쓰레기가 되느냐? 물론 굉장히 저금리 기조에서는 현금이 쓰레기가 되는 게 맞는데 돈이 안 늘어나요. 물가는 올라가는데 물론 물가도 저물가지만 현금이 쓰레기가 된 거죠. 맡겨놓으면 마이너스 0.1%. 아예 그 정도까지 안 주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미국은 자이언트 스텝 하는데 일본은 금융 완화를 지속한다. 또 저금리 계속 유지한다. 즉 양적 긴축도 하지 않고 금리도 올리지 않겠다. 이 이야기죠. 이것을 계속 지속하는 이유는 간단하죠. 늘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높은 GDP 대비 정부 부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뭘로 성장했죠? 80년대 일본은 적당히 높은 기술력과 저렴한 가격으로 승부했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뭘 한 거예요? 너네 엔화 가치가 너무 낮게 평가된 것 같다. 어떻게 그 가격으로 계속 그 기술이 나오면은 화폐 가치가 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시행한 게 플라자 합의죠. 플라자 합의가 진행되면서 80년대 후반 뭘로 승부한 거예요? 자본력. 엔화 가치가 올라가서 나쁜 점. 수출이 감소하죠. 근데 엔화 가치가 올라가면서 좋은 점은 뭐냐? 예를 들어서 200엔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플라자 합의 이전에는 요거 1달러로밖에 못 바꿨는데 이후 되니까 2달러로 바꿀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자본력이 엄청나게 뒷받침이 되고 그래서 당시에 일본에 가지고 있던 기업 가치, 주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일본 내 부동산 가치 이런 것들이 폭등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수출은 안 되는데 돈을 낳는 시기가 되니까 부동산에 때려박고 주식에 때려박고 그러면서 뭐가 생기죠? 버블이 생기죠. 이게 붕괴된 게 91년부터죠. 원래는 붕괴되고 나서 회복이 돼야 되는데 회복이 되기 전에 이런 걸로 승부했는데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기술력 뒷받침 되는 곳.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엔화가 그 당시에 200엔 넘던 게 그 다음에 200엔이 넘지가 않으니까 저렴한 가격으로는 승부가 안 돼요. 우리나라나 중국이라든가. 그러니까 기술력을 갖춰야 되는데 일본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은 한계가 있었죠. 첨단 기술이나 이런 거보다는 장인 정신. 그래서 내 딸은 줄 수 없네. 이런 정신을 가지고 하고 있죠. 그래서 잃어버린 30년이 오죠. 처음에는 10년이었죠. 10년, 20년 지나다가 고이즈미 때 잠깐 살아날 수 있었는데 글로벌 금융이 한번 쳐맞고 떨어진 다음에 30년 되면서 그때 아베가 뭘로 살린 거예요? 국가부채를 엄청나게 풀면서. 그래서 세계적으로 정부 부채가 가장 많은 나라, 그 나라가 일본이죠. 다만 일본이 이래도 붕괴하지 않는 이유는 부채를 엄청나게 풀었을 때 누가 많이 샀어요? 신의 나라 국민들이. 예전에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일본은 저축을 많이 한다. 저축을 많이 하는 이유는 별거 없습니다. 버블 경제 한번 겪고 나니까 주식 안 사죠. 우리나라도 예전에 똑같았어요. 우리나라도 닷컴버블 겪고 나서 주식 안 샀죠. 주식 사면은 폭망한다. 주식으로 1억 버는 법 2억을 가지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닷컴버블 이런 거 겪고 나서 개박살 나고 생겨난 일이죠. 저축만 하는 거예요. 저축만 하다가 국채 사는 거고. 그래서 정부 부채가 높아져도 감당이 되는 건데 문제는 여기서 금리를 올렸다. 우리나라 정부 부채 50%라고 합시다.
일본 같은 경우 조금 줄여서 250%라고 합시다. 그러면요, 뭐 GDP 규모가 똑같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물론 다르죠. 여기서 1% 올리면요, 여기서는 1% 올려도 실질적인 효과는 5배의 효과가 나온다. 이자가 5배나 늘어난다. 그러니까 금리를 못 올리는 거죠. 그래서 금리를 못 올리게 되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엔저가 심각하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다. 그랬을 때 수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엔화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면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은 똑같이 팔고 똑같이 수입을 한다면 수출 가격은 줄어들고 수입 가격은 올라가죠. 그리고 이런 데서도 외국 물품은 비싸게 들여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때요?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백엔숍이나 대중목욕탕 이런 서민 친화적인 가게들의 폐업이 잇따르고 있다. 물가 상승은 어느 층에 더 많이 들어와요? 서민층에 더 강력하게 들어온다. 예를 들어서 부자들이라도 내가 월 한 250에서 300 정도 버는 서민이고 내 집은 뭐 물론 없고 이런 사람이고 연봉 한 10억씩 받으면서 부자가 있어요? 그러면은 새끼 먹을 때 그 사람은 60끼를 먹진 않죠. 뭐 식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서민층에 강력하게 들어간다. 그리고 저렴한 가게일수록 마진이 적은 사업일수록 박리담회하는 사업일수록 가격을 올리든가 아니면 손해를 보든가인데 가격을 올리면 박리담회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안 사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데 먼저 타격을 입는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가 상승 억제하려면 금리 올리고 물가 억제할 수 있는 여러 정책들, 예를 들어 법인세 같은 경우는 강화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고, 미국에선 금리 계속 올라갑니다. 문제는 자이언트 스텝을 했는데 7월에 또 때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리고 내부 자료 보면은 4에서 7%, 적어도 4% 이상. 이것도 장담은 못하죠. 그러니까 4에서 7%가 나온 거예요. 4% 이상 올려야 된다. 3.25에서 3.5였는데 4% 이상이 돼야 물가를 잡는다. 이거는 둘 중에 하나죠. 올해 물가를 못 잡든가 아니면 올해 금리를 엄청나게 올리든가. 근데 지금 자이언트 스텝을 한번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금리를 못 올렸다는 건 앞으로 미국이 열심히 금리를 올리더라도 일본은 계속 못 올린다는 소리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엔화 가치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이 저점인 것 같아요? 가격 떨어졌으니까 사자. 멍청한 짓이죠. 근데 막 우리나라 엔화 가치 떨어지니까 엔화 사자 하면서 막 그 심리도 몰렸었다면서요. 왜 그렇겠어요? 대부분이 한탕주의에 빠졌다 투자를 도박같이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엔화 보면은 1달러에 140엔도 시간 문제다. 왜? 미국 기준금리 계속 올라가죠. 국제금리 계속 올라가죠. 미국이 긴축이 되면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데 엔화는 지금 계속 풀고 있으니까 엔화 가치는 계속 떨어지죠. 그것도 올해도 아니에요. 가을이. 겨울엔 달라질까요? 겨울도 똑같죠. 근데 문제는 예전에 플라자비 이전에는 일본이 엔저로 엄청 잘 팔아먹었다. 수출에 유리할 것으로 여겨져 왔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왜? 수출 경쟁력이 뒤처져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시대예요? 예전에야 일본이 뭐 구수하게 이야기 해줘야 되죠. 테레비 이런 거 만들 때, 자동차 이런 거 만들 때는 일본이 아시아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걸로 승부하는 시기가 아니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현기차가 일본보다 엄청나게 못 만드냐, 심각하게 못 만드냐, 그런 거 아니죠. 그러면은 첨단 기술 같은 거를 경쟁력 있게 갖춰야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막 어떻게든 편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 나라는 도장을 찍어야 되니까 도장 찍는 기계를 만들고 있어요. 아날로그가 굉장히 심각한 나라죠. 버블 시대에 향수에만 빠져있고. 그러니까 경쟁력은 많이 떨어졌는데 엔저만 하면 뭐하냐. 싸고 좋은 것이 좋은 거지 싸기만 한 거는 아니죠. 예전에는 일본 물품이 싸고 좋다 이 인식이 강했다면 지금은 그냥 싸다죠. 엔저가 되면은 싸다인데 그렇다고 가격으로 경쟁하기에 뭐 중국이나 세계의 공장이 이제 동남아나 인도 쪽으로 옮긴다고 하는데 그런 데랑 가격 경쟁으로 붙을 수가 있겠느냐. 이런 상황이죠. 문제는 금리 따라 못 올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터키처럼 될 수가 있다. 터키 물가 73.5% 최고 기록했죠. 터키에서 왜? 저금리 집착했기 때문에. 문제는 일본은 저성장이기 때문에 터키보다 덜하게 나올 뿐이지 나중에 지금 계속 금리 못 올려서 화폐가치 계속 떨어지면은 물가 폭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나마 기축통화이고 저성장이기 때문에 버티는 거다. 우리나라 크게 다를 거 없죠. 외국인 보유율이 50% 밑으로 떨어졌다. 즉 외국인들이 자금을 빼고 있다는 거죠. 올해 18조 셀코리아 하고 있다. 일본도 엔저인데 우리나라도 지금 원저도 되고 있어요. 미국이 굉장히 금리를 빨리 올리고 양적 긴축까지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1달러에 1200원 하던 게 1300원까지 올라갔다. 1달러에 1200원일 때 주식을 하나 샀어요. 얘가 1250원까지 올랐는데 다시 팔려고 보니까 환율이 1300원이어서 막상 바꾸고 보니까 1달러가 안 되더라. 손해나니까 자꾸 외국인들이 빠지는 거죠. 지금 일본 경제를 왜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 보고 배울 건 보고 배워야 되고 따라가지 말아야 될 건 따라가지 말아야죠.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세수 완화하고 있죠. 물가가 올라가서 유류세, 뭐 전기세 이런 세금 완화하는 거는 괜찮다 이거예요. 물가에 지대한 영향을 주니까. 근데 우리나라 물가에는 주거비 비중이 거의 없죠. 근데 이런 거 완화해주고 있어요. 자,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해주고 있다. 법인세 완화해주고 있다. 부자 감세해가지고 어떻게 물가를 잡느냐. 세금을 완화해가지고 세수가 덜 확보가 되죠? 근데 돈은 풀고 있죠. 문재인 정부에서 안 풀었다는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서 풀어야 될 부분은 풀어야 되겠죠. 물가가 올라가더라도 그렇다고 다 죽으라고 둘 수는 없으니까. 문제는 돈은 계속 풀면서 부자 감세 계속하면 그 세금 나중에 다 어디서 갖고 올 거냐. 그러면은 물가 상승은 어디에 안 좋다고 그랬어요? 서민층에 안 좋다고 그랬죠. 서민층의 여력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나중에 국가 성장에 굉장히 방해가 되죠. 일본 같은 경우 어떻게 살고 있어요? 서민층들. 우리나라보다 엄청 잘 사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굉장히 되게 저렴하다고 막 여기 생선 한 마리 올라가 있는 이런 도시락 같은 거 엄청나게 인기래요. 팍팍하니까 살기. 그러면서 나랏빚은 덜 갚는다. 나랏빚을 덜 갚는다는 건 앞으로 국가부채가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은 국가부채 들려서 버티고 있는 일본 따라간다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일본은 가계부채라도 한번 버블 터지고 쫙 빠졌지,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가계부채 붕괴를 막을 때 국가에서 어느 정도 그때 돈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때 나올 돈이 되겠느냐. 기축통화도 아닌데. 그러면서 청년층의 빚은 늘리고 있다. 자, 가계부채 잡아도 모자랄 판에 이거 진짜 미친 정책이에요. 다른 건 다 둘째치자. 부자 감세할 수도 있고 세수 좀 줄일 수도 있고 돈을 좀 풀 수도 있다. 근데 왜 DSR에 장래소득 집어넣어가지고 51.6%면요 DSR 40%에 51.6% 곱하면 이거 60% 넘어가죠. 청년층한테 빚을 60%씩 지어주겠다. 그것도 몇 년짜리로요? 40년, 50년 막 이런 걸로. 이거 미친 짓이에요. 나라 망하라고 지금 고사를 지내는 거죠. 주담대가 왜 30년이네. 해외에서는 왜 40년, 50년 안 늘리게 해요. 주택을 돈 버는 나이 동안 갚으라는 거지. 그래서 30년 잡아놓은 건데 그냥 한도 줄어드니까 집값 떨어지게 생겼고, 집값 떨어지게 생기니까 돈을 더 빌려줄 수 있는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DSR 자체가 이게 바젤3의 IFRS9에서 비롯된 것이니까 세계적인 협약이라서 어떻게 막 권한으로 그냥 마구 밀어붙일 수는 없고, 그러니까 돈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기간을 늘려야 되겠네? 미래소득까지 미리 땡겨와서 써야 되겠네? 미친 짓이죠. 그런데도 요즘은 포퓰리즘 이야기가 되게 없어요. 언론이 되게 편파적이에요. 문재인 정권 때 막 뭐만 하면 포퓰리즘이라고 그랬죠. 지금이 포퓰리즘이 더 심하지 않아요? 규제를 때리는데 포퓰리즘이라고 그렇게 몰아붙이더니 지금은 감세하고 대출 더 내주고 그 다음에 돈 풀고 있는데 왜 요즘엔 포퓰리즘 이야기 안 나와요? 베네수엘라 이야기 하고 있더니 의도가 있죠. 유리하니까 지들한테. 결론. 자, 일본 경제 대붕괴 조짐이 보이고 있죠. 이제 잃어버린 4에서 50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 정부 부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않는 이상. 근데 쉽지 않죠. 러시아처럼 한번 터트리든가 모라토리엄을 해서 디폴트를 내든가. 그리고요, 굉장히 높은 국가 부채 문제로 금리를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금리 역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 부채 굉장히 늘어날 조짐들이 보이고 있고요. 물가는 쉽사리 안 잡힐 조짐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층 미래소득 끌어다 쓰고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붕괴돼서 청년층 미래소득이 날아갔다면 우리나라는 거품 더 유지하려고 청년층 미래소득을 갖다 쓰고 있다. 이거 얼마나 위험한 형국이냐. 일본처럼 되지 않게 반면교사에서 규제할 건 강하게 규제하고 청년층에 대해서는 더더욱 억제를 해야 된다. 오히려 더 풀어주는 거 미친 정책이다. 그러다가 우리나라도 잃어버린 10년, 20년, 30, 40년 나올 수 있더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